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지난 여름에 전주 전라북도 도의회가 주최한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보청교에 대한 학술 대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원유근 원장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그 내용을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강좌에서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케이스 생략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여러분 가을 다 지나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보청교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름은 보화교라고 했던 단체입니다. 천자가 아니라 화자. 거기서 화자는 광화문 할 때 화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보청교하고요, 혹은 보화교하고 세종대왕의 정신하고는 그대로 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저희 연구팀에서도 밝혀냈는데요.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화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우리 독립운동사의 공백, 미싱 링크를 찾는다는 정도 의미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보청교 혹은 보화교의 실체를 알게 됨으로써 저와 객석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유일한 열망, 간원,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취하는 것에 대한 세종대왕부터 보화교, 보청교에서 일관되게 제시했던 그 길에 대해서 한번 한 소식, 한 뉴스를 들어보시면 멀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의미가 더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청교는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개로 싹싹 지운 것처럼 지워져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 보니까 잠깐 한 줄 나오더라고요. 보청교. 그러더니 또 그 둘째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는 또 지워져 있습니다. 들락달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그 성장기 때는 그 신도수가 600만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일시적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외정하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30만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렇게 큰 단체가 있었는데 그리고 1936년에 이렇게 일제 탄압으로 사라졌다면 1911년부터 30년까지 하면은 25년을 이 민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싹싹 지워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좀 감히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청교 혹은 보화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신 거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기이한 일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조선 총독부 여러 자료를 다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단체였습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그 교세가 너무 세니까 직접 본인이 찾아갑니다. 차경석, 교주 차경석을 면담을 하러 간 적도 있거든요. 조선 총독이 일개 사회단체, 종교단체 장을 만들어 간다는 게 만일 그 교세가 상당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지금 집단 기억 상실증처럼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일제의 주도 면밀한 탄압과 그리고 왜곡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보청교의 기억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청교 내부에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 교주 차경석이라는 인물이 워낙이 배포가 크고 야심가여가지고 그 본인이 천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조선 민중들은 외정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이 많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 차천자라고 하면서 일본의 천황보다 내가 급이 높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쫙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주 차경석 씨는 원래 본인이 배웠던 그 보청교 보화교의 원래 그 정신 혹은 가르침을 이렇게 나중에는 유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야심을 채우는데 좀 그런 방향을 흘렀다거나 뭐 그런 점 때문에 또 내부의 문제점 때문에 또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에서 하도 가혹하게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회유도 했거든요. 회유를 하면서 이제 그 공작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부들이 이제 동경에 가가지고 이제 친일 행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게 이제 침소봉대 돼가지고 이제 친일 단체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매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이유 때문에 그 보청교의 실체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별로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금년 여름에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복원하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도의회 예산으로 그 학자들 찾아가지고 안우상 씨라든가 뭐 김재영 박사라거나 저도 어떻게 얼떨결에 초청이 되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그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해서 이제 그 복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청교 뭐 남창이 이렇게 치시면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가 아마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보청교의 중심이었거든요. 그 정읍 밑에 이 대흥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본소가 있었고 거기에 뭐 수십만 보청 교도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그 중심지였는데 그 본소가 완전히 회철돼가지고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웅전 11전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걸 뜯어다가 지금 제가 가봤습니다만 조계사 그 대웅전이지 않습니까? 그걸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내장산으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제가 2번 답사를 갔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폐허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터만 봐도 으리으리하고 엄청난 그런 규모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황영철 대흥리 이장, 그 당시 보천교회 본부가 있었던 그 동네 이장이 하신 얘기가 만일 그 보천교 본소 건물들이 그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멋진 궁궐이었다는 겁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못지않는 이제 건물이었는데 그것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정읍 대흥리는 늘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았을 텐데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분명히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그러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보천교가 과연 현대 우리 혹은 나의 삶, 내가 가장 갈구하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한 그런 답을 주는 단체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요새 하도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사이다가 뜬다고 그러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속 시원한 얘기를 하면은 사이다 하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천교에서 했던 얘기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600만 명이나 한때는 됐던 그 어마어마한 민중들이 그 깃발 아래 모였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학맥을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차경석은 원래 부친이 차치구라는 동학 접주였고요. 동학혁명 때 체포돼서 산채로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그 산채로 불태운 거를 이제 시신을 수습한 게 아들 차경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동학 가문에서 자라났고 동학 사상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차경석이 그 일진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일진회가 친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뛰쳐나와가지고 반발하고 뛰쳐나와서 이 평생을 이 구도의 열정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많은 분들은 이 뜨거운 구도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었고 20세기 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이다 같은 명쾌한 답을 제공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성은 강이고 이제 증자 산자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증산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근데 소위 말해서 구리골이라고 하는 전주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도 하고 교리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차경석 씨는 1907년부터 9년,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부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상 속에 민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뭔가 사이다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컨텐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컨텐츠의 실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학맥을 쫓아가면 지식개보학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김일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혁. 정혁은 쉽게 말하자면은 우주가 균형된 우주와 불균형된 우주, 천지가 반복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생명의 기운을 다시 이제 재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학의 이론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학맥은 최재우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 동학교도였으니까. 아버지가 동학교도였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최재우하고 김일부가 동문 수학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밑에서 했냐면 연담 이운규라는 사람입니다. 연담 이운규라는 인물 밑에서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남학을 창시한 이제 김광학 씨도 있는데 아무튼 세 사람이 이제 그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연담 이운규의 스승은 또 이석우라는 사람입니다. 전라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왕실 이운규도 왕실 이제 인척이지만 이석우 씨도
이서구도 이제 왕실 가족인데, 이서구라는 인물이 정조 때, 정조 아시지 않습니까? 정조대왕 때 이제 규장각에서 서울들 출신을 모아다 놓고 이제 정조가 특별하게 비밀 학습을 시킨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득공, 이덕모, 박재가, 조금 멀리는 박지원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서구 씨가 바로 이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조대왕이 무슨 걸 가르쳤을까? 혹은 어떤 연구를 시켰을까? 그게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은, 우리 고유의 민족 역사 철학을 공부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했지만. 그런데 이 실학파 중에서 이 사람들의 학맥은 어디를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이제 남명조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지함 혹은 정북창 이런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정통 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 사람들이죠. 근데 이 토정의 스승이 바로 이제 서아담입니다. 서경덕이죠. 서경덕도 역시 주류 유학에서 비켜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경덕이 직접 스승은 아니지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김시습입니다. 김시습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종 퀴즈라고 그래가지고 5세 때인가 한양에 유명한 신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종이 불러내가지고 말을 시켜보니까 진짜 천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을 주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뭔가 김시습의 사상은 뭐 섬에서 음양, 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통 육아하고 좀 격가지로 나간 측면이 있는 그런 독특한 사람인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종대왕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진 우리 정통 민족 역사 철학 학맥을 이은 게 보천교라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는 세종대왕까지 올라가는데 세종대왕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세종대왕 역시 다 자기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세자 사빈 세자 때 이제 세자가 되고 나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용현공 이원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녕대군 때 스승은 이제 이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종도 모종의 사상을 이렇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종의 스승이 바로 원천석이라는 인물인데 지금 여러 인물이 막 나오니까 좀 정신없으시죠?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천석은 바로 이 한강고기에 북구여기를 쓴 범장에 또 교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자 사빈이었다는 용현공 이원은 세종이 좌의정, 의정으로 보필게 했던 인물인 측근 인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원의 할아버지가 행촌이암입니다. 행촌이암의 할아버지는 이좀비라고 몽골의 내정 간섭에 아주 맹렬하게 저항하면서 자주적인 역사학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좀비. 근데 이좀비 그 고성희 씨 가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기 후손들을 만들어냈냐면은 무신정권 후기 최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려 때 몽골의 간섭에 대해 상당히 저항했던 무신 최우가 비밀리에 전라남도 송광사에다가 우리 정통 국사 역사 철학을 공부시키는 학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송광사 저도 가봤는데요. 저희 같지 않고 대학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발해 대진국이 멸망했을 때 그 왕자 대광현이 가져왔다고 하는 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대기. 근데 조대기라는 책뿐만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지금은 사라진 우리 고유의 역사 철학에 관련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책들을 집중적으로 공부시킨 거죠. 송광사에서. 그 몽골의 간섭을 피해서 멀리 시골에서 공부시킨 겁니다. 그 학맥이 계속 면면이 이어지다가 세종 때 정권을 잡았으니까 세종 때 한번 빛을 본 겁니다. 빛을 보서 나온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훈민정음의 사상을
최근에 와서 이제 2, 3년 사이에 부쩍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훈민정음은 여러분들께서 원전을 한번 보시면은 의아하게 생각되실 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훈민정음은 그냥 한글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용법을 정리한 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아마 열어보시면은 훈민정음에는 용법을 가리키는 빙자해서 우리 고유 역사 철학을 그대로 그 안에 새겨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재밌는 거는 훈민정음에 있는 그 역사 철학이 바로 우리 고대부터 이어졌던 그 정통 역사 철학인데 그것이 그대로 보천교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학교, 보천교의 사상하고 우리 정통 북통 사상하고 어떻게 같은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보천교 혹은 보화교라는 단체가 그 교리, 사상 이런 걸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또 아주 재밌거든요. 재밌지만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나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20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근데 지금 그 엄청난 방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대신 보천교의 문턱을 열고 들어가시면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정통 북통맥의 빗장을 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 숨겨져 왔던 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훈민정음도 세종대왕이 공개적으로 출판을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 최만리 같은 그 신하는요, 주상의 면전에서 당신 미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의 그 실록에 보면 그 말하고 다르지 않을 정도의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만리 혼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뭡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했던 겁니다. 유교의 이념과 사대모아의 이념과 정면 충돌한다는 거죠. 맞죠. 양말하고 상담하고.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철학에는 우리 고유의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고유 철학과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훈민정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역사는 원십자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추나추동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나추동 운동을 왜 하느냐? 역사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역사를 완성을 하는데 그 완성을 하는 것이 역사를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재단한다. 진화되기 위해서. 네, 재단은 뭐냐면 역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상당한 견책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목적에 맞추지 못하면 그거는 불쌍하게도 역사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이 나중에 역사가 완성이 될 그 시기에 왔을 때 희생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해서 근데 이런 사상과 철학은 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한자로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글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해서 한글을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죽기 살기로 세종대왕도 왕권을 걸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저기 뭡니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왜 했을까라고 해보면은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는 아니었겠지만 왜냐하면 역사가 운동을 하면 언젠가는 추나추동 운동을 해서 역사의 가을이 오기 때문에 역사의 가을에는 사람들이 역사의 목적에 부합되게 정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된다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은 황급경세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황급경세서가 뭐냐면 좀 아까 어려워지는데 정신 바짝 차린다 이해되실 겁니다. 영락제가
남성대의 모든 그 육아와 도가의 철학을 다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 성리대전입니다. 그 책을 이제 조선에 하사를 했습니다. 세종한 때. 우리 자기네들이 이제 문화 선진국이니까 제국하겠다 준 거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소강절이 쓴 황급경세서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소강절이 뭐라 했냐면 역사는 뭔 운동을 하면서 추나추동 운동을 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추나추동 운동의 목적은 우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천지의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한 사람과의 명확하게 선을 긋는 그러한 심판의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가르치다, 가르치다. 그럼 여기 백성민자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가르치다 할 때 내가 내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에게는 간접 목적이고 한글은 직접 목적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백성민자는 간접 목적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진짜 가리키려고 했던 컨텐츠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말씀드린 추나추동 역사운동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훈민정음에는.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알았을까? 한국경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소강절의 책에 보면. 소강절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소강절의 우주 일련의 이야기를 더 완성시킨 게 바로 김일부, 정역을 쓴 김일부입니다. 19세기 말에 대천재죠. 김일부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육한 게 보청교 보화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 했던 간절한 마음하고 그 다음에 보화교, 보청교에서 주장했던 거 왜 백성들이 강하게 아주 몰입했는가가 공통된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시대를 건너서 뭡니까? 신파를 타고 넘어가지고 보화교 600만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화교 신도들이 한자로 된 공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글로 된 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글이 없었다면 그 공부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세종대왕이 왜 절박하게 꼭 만들어야 됐던 이유가 보화교를 통해서 구현이 된 겁니다. 보청교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보청교를 아는 것이 왜 나의 절박한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가장 코어, 핵심되는 담론, 주제와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단순히 역사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간에 정말 옷 다 벗고 순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봐야 될까에 대한 우리 600만 민중들이 몰입했던 그 해답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화교에서 말한 그 정수, 내가 가장 갈구하는 그 스토리, 모든 인간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 살고 왔다 밥 먹고 화장실 가시고 뭐 사람 만나고 사업하는 모든 일들이 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 근데 그것이 답이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가슴이 허전하고 답답한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던졌기 때문에 그 일제의 민중들이 웃곤한 겁니다. 그러면 굿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주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다면 이제 추나추동 1년 운동을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그 보청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고 몰입했던 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르침이. 그럼 그 가르침이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러 기록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제가 20년에 걸쳐가지고 그 기록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그 새로운 자료나 책이 나오면 그게 그 추적하는 과정, 그걸 찾아내는 과정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기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기록이 과연 보청교, 보화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가장 오롯이 있는 그대로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여정이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걸린 연구를 제가 오늘 1시간 10분에 걸쳐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보청교 사람들이 한때는 600만, 세력이 죽었을 때는 100만, 나중에는 5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프로 그리자면 얘가 600만 명이면 어느 시점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때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이 가장 큰 민족 종교 단체였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혹시 보천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보화, 보천. 근데 왜 천을 썼냐면은 그때 이제 조정청덕부가 하도 이제 압력을 넣으면서 등록을 하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천도교처럼 뭔가 천자를 쓰면 약간 좀 세상에서 알기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천자로 바꿨습니다. 큰 보자, 네, 넓을 보자. 보통 할 때 보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청교도들이 그럼 외정하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꿈꾼 미래가 있고 자기들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 민중들의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뭐 도통이라든가 아니면 인간 완성이라든가 그런 꿈을 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지 뭐. 아 물론 먹고 사는 건데 나라를 되찾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독립이죠, 독립. 그다음에 독립 이후에 어떤 나라를 건설할 건가도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모든 이제 먹고 사는 게 뭐 급하다면 생각 못 하겠지만 그 당시 우리 조선 민중들을 정신을 지배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비옥한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돈도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리 자체가 철저하게 자주 독립적인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이. 그렇다면 돈이 많고 교리가 반일성이 강한데 독립운동 지원을 안 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임시정부에 상당한 자금이 대부분 보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재밌는 거는요. 해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이 한국이 우주일련의 역사 완성의 주인공이 되는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1945년이 되면 우리가 해방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리. 그리고 어떻게 해방이 되냐면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해서 일본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남북 전쟁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대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500년 가난을 벗고 선진국에 근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재밌죠? 그 얘기를 1910년대부터 일관되게 했고 그 기록들이 검찰 조서에 다 나옵니다. 그
그 잡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면 당신들은 왜 독립운동하냐 그러면 고문에 못 이겨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검찰 조서가 요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청교 교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 경영의 이념하고 공통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청교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지만 최소한 상당한 공헌을 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미 1910년대부터 만국 활계 남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나중에 전 세계가 큰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를 구원하는 계책이 우리 조선에 있다. 근데 그 조선은 남조선이다. 북조선, 남조선 갈려가지고 남쪽에 있는 조선이 그 키를 갖고 있다. 그때는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간태합덕, 간태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역의 이제 핵심되는 내용인데 간계와 택계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협력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간계는 이제 조선을 말하고 택계는 미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한국이 제3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 OECD로 가입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국가 경영의 어떤 그 전략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연인 것이나 아니면은 혹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명확하게 연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 때문에서도 보청교는 우리한테 매우 흥미로운 단체고 만일 대한민국 그러니까 해방과 대한민국 건립 이제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성공에 있어서 보청교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보청교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임시정부가 굴러가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론 이 사람들만 공헌한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사교과서 그 문제만은 국정교과서에도 빠져있더라 보청교는요. 그렇다면은 국사교과서가 잘못하면 우리 애들한테 배은망덕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 해방, 그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성공에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지우개 지우듯이 그리고 지워진 것이 일제가 지우고자 했던 조선총독부가 그렇게 지우고 싶어 했던 그들의 정책을 우리가 부합해 주는 것은 그런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좀 불합리하고요. 일본 교과서라면 좋지만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보청교 연구는 보청교를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또 하나의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면면이 하다가 겨우 부활이 돼서 복원이 돼서 이제 꽃을 피웠는데 그 메시지 역사는 사계절 운동을 하는데 인간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역사운동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반대 길을 선택한 사람에는 운명이 천연지처럼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백성을 많이 살리고 단순히 조선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리고자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쉬운 한글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 가르침의 핵심, 정수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보청교를 통해서 만일 다시 빛을 봤다면 그렇다면 그 보청교에서 남겼던 이 가르침,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정도의 친밀한 조사를 했으니까 뭐 볼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자 책을 사서 읽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이 정도 조사로는 별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산도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 책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그야말로 방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보청교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모든 기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건 다 빼고 과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보청교도들의 정신세계 그 사람들이 구리골을 해서 자기 스승한테 배웠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뭡니까? 과장했거나 왜곡된 건 없을까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제 보청교 때 출판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하고 그 다음에 보청교 외에 이제 그 연관된 여러 50여 개 종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단들의 그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다 섭렵을 해서 일단 집대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기존의 보청교라든가 범종단의 문헌 자료를 총 이렇게 섭렵을 해서 문헌 서베이를 해서 합쳐는 놨지만 과연 이게 그 당시 보청교도들의 진짜 마음과 정신세계와 활동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정밀한 검증 작업을 했습니다. 그 도전 편찬위원회에서. 그 제가 얘기 듣기로 한 30년 이상 했다는 걸 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후손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후손들 만나서 증언을 듣고 아니면은 한 50여 개 교단 중에서 중심되고 10개 교단이 있는데 교단의 중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907년 1월 1일 날 있었던 일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A 교단이 있고 B 교단, C 교단이 있으면은 A 교단, B 교단, C 교단을 다 별도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정황을 이제 녹취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해서. 근데 A, B, C에서 공통된 얘기만 채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르면은 넣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도전 편찬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저도 학자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일반 학자들이 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그런 또 아주 철저한 필드 워크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도전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저도 또 독립대 연구자 였습니까? 제가 또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 단체에 가서 김천수라는 사람의 쌀이 소선쌀 죠. 그렇죠. 네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쌀을 미국 아르쌀 밑자로 미국인데 그렇죠. 쌀 밑자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쌀 밑자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일본 사람들은 미국 그 쌀을 갖다가 삶아서 일본 사람들이 먹어버린다 해가지고 쌀 밑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 김천수 씨가 증언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과연 똑같이 돼 있는가 제가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저도 독립전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를 거쳐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죠. 저는 한 20년밖에 못했습니다만 도전 편찬회는 30년, 40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치밀하게 한 거죠. 그 열정은 저 같은 일개 학자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거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 어떤 방식이었나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김호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분인데 39회 증언 답사를 100시간 오디오 테이프로 96개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 김호연이라는 인물은 차경석이 교주 차경 1907년에 구리골 도문에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모든 걸 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근데 1992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92년에 귀국했거든, 미국에서 박사 받고. 근데 돌아오던 해 돌아가셨는데 88년에 우연히 도전편찬위원회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기의 그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자, 등자, 산자를 쓰는 스승이 너는 외롭지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준 모든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70이 되는데도 오지 않고 80이 돼도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 4년 전에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여기 보시면 그때 돌아가시 직전에 저 모습인데 10시간이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마치 녹음 테이프 틀듯이 그때도 다 증언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평생을 기다렸던 거를 너무 신이 나서 하고 마치 연어가 상미에 올라와서 알 낳고 죽듯이 증언을 다 끝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명의 목적은 오로지 증언이었던 증언.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할머니 나이는 어린아이였다는 거, 5, 6세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92년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 어린아이를 이제 도전 기록의 증언자로 만들었느냐, 그 스승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어른이 되면은 자기 선입견으로 왜곡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눈으로 본 거 그대로 전달해야 그게 살아있는데, 어른들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재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산도 도전의 그 앞선 천지개벽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 할머니가 증언한 거 너무 다릅니다. 근데 순수한 어린아이하고 나이 먹은 아저씨들하고 어느 쪽이 더 맞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더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 대해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또 증언을 들었는데 이 할머니의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 셋을 제가 또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할머니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할머니는 화장실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신기하다고 화장실 변기를 옛날에 그 냄새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밑을 내려다보면은 염소똥처럼 몇 개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잔대요. 그래가지고 막내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근데 가난해가지고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부부관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잘 때까지 기다리는데 잠을 안 자가지고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내고 그랬었대요. 왜냐하면 3시간이 자질 않는답니다. 근데 식사를 해도 아주 조금만 먹고 변이 거의 나지 않고 잠을 안 자는 게 바로 우리가 도가에서 말하는 선가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 비상해요. 있는 그대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100 며칠을 갖다가 수련을 시켰답니다.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여자애를 문막을 줘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더니 완전히
기가 막히게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저 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할 때는 모든 인터뷰를 다 녹음을 하고 저기 뒤에 보시면 또 속기록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은 저 같은 학자들은 2시간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하는데 이 도전 팀은 뭐 4시간, 5시간, 어때 10시간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응대하는 사람들도 버틴대요. 같이 해준대요. 왜냐면 조사 나온 사람이 너무 반갑고 자기들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전하기가 너무 마음이 급했는데 찾아오니까 그대로 정했다는 거죠. 이 차동수 할머니는 보천교 교주 차경석의 조카인 차순옥의 딸입니다. 여기는 이제 김자희라는 인물은 보천교의 뿌리 되는 구리골 교단이 있는데 구리골 교단에서 핵심 인물이 김형렬이라고 있고요. 김형렬 씨가 나중에 미륵불교를 만들었는데 김형렬 씨의 일가 친척인데 아무튼 김자연 씨의 손자 김택식 씨를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토시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녹화를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또 안내성이라는 사람은 안내성 교단을 따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넷째 아들 안정남이 이분은 지금도 살아가 있어요. 말씀드리면은 여기 안내성이란 분은 당연히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나 뭐 손자들만 살아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김호연이라는 할머니는 그 당대에 살아있던 인물입니다. 그 당대 모든 걸 다 봤던 인물인 거죠. 좀 재밌는 그런 인물인데 그 다음에 안필성이라는 사람의 손자 안유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안필성이라는 사람은 재미난 얘기 하나 뭐 재미나기보다는 비극인데요. 말씀 하나 드리면은 안필성 씨는 이제 그 다른 이 구리골 문도들이 스승으로 따르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알았답니다. 무슨 스승이냐, 요술쟁이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구리골 스승하고 친구처럼 격이 없이 지냈답니다. 야자 투고, 야, 너,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리골 스승이, 이제 그 증산이라고 호를 썼던 스승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너가 나를 따르면, 가족이 번창하는, 나를 안 따르면은 가족이 엄청나게 희생이 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필성 씨의 아들이죠. 아들이 그 유명한 백마고 전투에서 수류탄 까가지고 자폭한 그 사람입니다. 그 지금 어디냐면 저 구리골에 가면 뭐니까 저 동상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안에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대로 된 거죠. 그 인물이 바로 이 안필성 손자, 이 안유란 씨가 그런 얘기를 증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문공신이라는 인물은, 문공신도,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안내성이다, 문공신, 김영렬, 다 이 사람들이 19세기 말 동학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동학난에 참여했다가 60만 동학군 중에 30만은 참혹하게 죽고, 살아남은 남은 30만이 고향에 돌아가서 시리에 젖어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좌절감에. 근데 그 마음속에 불타왔었던 거지. 뭔가 구도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건데 그 성냥불만 싹 구면 완전히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휘발성 강한 구도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구리골에. 1901년부터 1909년 사이 모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문공신인데 문공신이라는 인물은 동학혁명 때 황토제 전투에서 실제로 오세동이라는 꼬마 대장이 지휘하는 걸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궁신의 아들 문복한 씨랑 이렇게 했거나, 이 백범남이 바로 황토제 전투에서 어린 꼬마가 장수 지휘를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황토제 전투에서 동학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기세가 올라서 동학혁명이 한동안 남도를 지배했던 겁니다. 황토제 전투에서 제가 가봤거든요. 황토제 전투. 그러니까 그때 그 꼬마 어린아이가 백범남이란 겁니다. 근데 백범남의 아들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분들은 우리 근대사에서 동학혁명하고 보천교까지 그 중심 인물들입니다. 다. 근데 그 인물들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 재밌는 게 다 각자 교단을 하나씩 다 차렸습니다. 무슨 파. 그랬는데, 그 종단의 이제 그 교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후손들이나 아니면 문도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거 그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계속 전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증거를 하게 된 거죠. 뭐 이 정도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보면은 도저히나 책이 쉽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으시죠? 어떻습니까? 엉터리로 그냥 막 한 게 아니라는 거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바로 요거 제가 이 녹음 파일 들려드린 김천수 씨입니다. 김천수 씨하고 제가 사진 같이 찍은 건데, 이번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광화문 지금 광화문 촛불이 있는데 그 앞에 시청 있지 않습니까? 덕수궁 앞에 이제 차경석을 포함해서 핵심 문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지봉사라는 거를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스승이 쌀이 솥을 딸겠느냐 아니면 솥이 쌀을 딸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밥을 질려면 쌀이 솥에 들어가야 되니까 쌀이 솥을 딸지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에 들어와야 이제 우리나라가 운이 트인다. 그러면서 그 기운으로 쭉 올라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시사철 이 우주 일련의 성숙의 시기가 됐을 때 세계 질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다. 쓰려면은 내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국이 정말 세계 뭔가 정신이 세계 최빈국으로서는 그게 가오가 서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OECD는 들어야 이게 세계에서도 한국에서 뭐 한다니까 그 리더십이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사무총장 그만두지만 우리가 가나 같은 그런 나라였다면은 반기문 총장이 나오겠습니까? 한류가 나오겠습니까? 삼성이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이 촛불 시하니까 전 세계가 주시하잖아요. 야, 한국 저 어떻게 왜 저런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끌어와서 한미 동맹으로 안보도 지키고 경제 발전을 한다라고 이미 1907년에 공사를 받다는 겁니다. 공사라는 개념은 제가 저도 공부가 부족하지만 쉽게 설명드릴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역사를 꾸민다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김천수 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김호연 할머니의 딸이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내딸입니다. 이분이 둘째 딸이고 이 막내딸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꼬치꼬치 물었죠. 엄마에 대해서 이제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픈 적이 없답니다. 또 아프질 않는데요. 모든 병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정신이 흐려져도 병이 오지만 음양 불균형 때문에 병이 오는 거잖아요. 화병이잖아, 본질은. 근데 반은 신선, 반은 인간인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 저항력이 너무 세가지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는 병원에 간 적을 본 적이 없대요. 맨 앞에 보여드린 그 김호연 할머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화장실 한번 쫓아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재래식 푸세식이니까 이제 앞에 사람이 쌀똥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뭡니까 노릇동처럼 한 서방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적게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이제 새 할머니들이 증언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러분 92세 먹은 할머니가 5시간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또롱또롱 해가지고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고 앞뒤가 아주 일관되게 5시간 정도를 증언을 한답니다. 한 번 가면. 그럼 그 다음 가서 또 만나고. 근데 그 얘기가 다 묶어서 나온 게 바로 도전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A 교단, B 교단, C 교단이 있으면은, 거기다 비교를 했답니다. 비교를 해서 공통된 것만 이제 찾아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단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 후손이나 그 종단의 문도들을 찾아가서 조사한 내용이 과연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10년 후에 얘기한 것 같을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김영렬 씨의 손자, 김현식 씨입니다. 오른쪽 이분은 서울대 이해주 교수, 우리가 같이 연구팀이었기 때문에 정역 연구를 하다가 같이 이제 여름에 구리골에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뜬금없이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 있었다는데 이제 유도 질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 김현식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도저히는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도전이라는 얘기가 그 책이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고 똑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자기가 증언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강하시라고 3만원 용돈 드리고 이제 나온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이제 황영철 씨라고 대영리의 이장인데 이분도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는 2011년에 우리 대학원생을 데리고 조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그 보청교 교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청교 본소 건물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정읍은 그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살았을 것이다. 그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한 조사 방법은 국내외에 그런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또 교차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자들은 한 군데서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걸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해외 자료도 같은 내용이 나와야 그게 이제 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습원 대학은 일본 천안과하고 왕가죠. 그 다음에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일반인도 개방이 됐습니다만 학습원 대학에 제가 2번 갔습니다. 2번 가서 우방문고라고 있는데 우방문고는 총독부 비밀 자료를 포함해 자료를 많이 이제 지금 소장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자료 조사를 했더니 총독부 비밀 자료도 이제 복사를 해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청교 교세와 내부 교리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추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왼쪽에 서 있는 분이 나종일 교수라고요.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하고 주영대사, 주일대사를 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그 대만 쌍식절 행사 때 만나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인터뷰를 했냐면
이 나종일 교수의 부친이 라용균입니다. 라용균이라는 인물이 재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향이 이제 그쪽이거든요. 대흥리 그쪽, 정읍 그쪽인데, 라용균 선생이 보청교도 임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임정으로 전달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쪽에 그 차용증서 비슷한 게 이 나종일 교수의 큰아버지 집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차용증서 같은 걸 지금 보관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당연히 지주거든요. 전라북도 지주인데, 일반 농민뿐만 아니라 많은 지주들이 보청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보청교의 그 돈이 임정으로 들어갔고, 임정으로 들어간 돈이 일부는 김자진 부대에 들어갔고, 일부는 또 이제 김구 선생이 썼고, 또 일부는 돌아서 여러 단체로 아마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렇게 하는 연구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국내에서는 이 보청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데 제가 이런 연구 과정 내지는 중간 성과를 갖다가 국제학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2011년에 제가 프랑스 르하브르 대학에서 국제학회 때 한번 했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 경주에서 개최된 세계 한국정치 세계 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내용이라서 흥미롭다라고 하길래 광화문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걸 전시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그게 또 경주 거하고 합쳐져가지고 전라북도 도의회 장학수 위원회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인데 우리 땅에서 우리 고향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 고향에서 학술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했던 게 바로 이 자료를 제가 발표했던 지난 여름에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해외 한국학자들이 제가 논문을 영어로 쓴 거기 때문에 논문을 쭉 보내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더니 UCLA의 덩컨 교수가 이렇게 재밌다, 새로운 얘기 반갑다 하고, 하버드의 카트 것들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의 브루스 커밍스 이런 사람들이 그 논문을 보더니 상당히 흥미롭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서. 근데 국내 사학계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게으르고, 오히려 해외 학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 성과가 주로 해외에서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청교, 그 다음에 동학과 여기 등산교 보이지 않습니까? 등산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 한국을 연구한 학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독일 보금대학에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민족정교 그러면은 약간 좀 시시하고 후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우리 고유종교, 민족종교 그러면은 일단 한 등급 내려 눈을 깔아보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한테 유대교를 빼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신도를 빼면 일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청도교 뭡니까? 청교도 아니야. 영국은 뭐죠? 성공회. 영국 성공회를 보면 영국 왕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독일에서 루터를 빼고 개신교를 빼면 독일이 정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그리스도교를 빼고 러시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자기네 토착 고유 종교는 그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키워주고 자기 결속의 기제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토착 종교, 민족 종교 그러면은 일단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면 다행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입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학문 풍토에 심각한 병리 현상이 있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정작 우리 거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해외 거에 대해서는 높게 보는데 그 자기들이 높게 보는 해외에서 우리 걸 높게 본다고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증상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학과 증상교 이렇게 발표를 자기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원범 박사도 아시아 이상주의에서 동학과 증산도 연구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원범 박사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실제로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만 그 책을 본 게 아니라 클린턴 후보도 봤고 팀 케인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룸메이트. 팀 케인 아시죠? 지금 클린턴의 러닝메이트였는데 이번에 떨어져서 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뭡니까? 클린턴 후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호주 국립대학에 초청 강연을 했을 때인데 거기는 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청중은 별로 없었지만 이 교수들이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한국에서 들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얘기 들으니까 칭찬이 칭찬 같지 않고 저한테는 아주 우울한 얘기였던 겁니다. 프랑스에서 출판됐습니다. 제가 2011년에 발표했던 게 이제 불어로 출판이 됐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 황정치학대회에서 했던 거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여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이렇게 왔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 온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상당히 그 조사 과정이 치밀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참가했던 축사를 하러 왔던 주한미 대사관 공사참사관 있습니다. 홍보원장이죠.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 끝까지 듣고 가더니 이 내용은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데도 상당히 중대하다.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600만 명이 외정 때 지지했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워싱턴에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을 때 보청교 역할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보청교의 사상의 근저에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우리 고유의 역사 철학 또 우리 고유의 인간론이 다 그대로 핵심이 정서가 녹아 있는데 그 내용은 훈민정음하고 내용이 같더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우리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청교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들으셨으니까 보청교 실체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시면은 책을 보시고요. 그 도전이라는 책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 보청교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인생에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이제 사실은 많으시기 때문에 인생 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인생의 의미와 값어치가 훨씬 높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와 선생님들이 다 공이 격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빌려가지고 새로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 선생님 지금 뭡니까? 이슬람 때문에 얼마나 폭력이 나오고 이슬람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을 곡해한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또 성경을 또 곡해해가지고 또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종교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종교를 전부 다 아울러서 뛰어넘는 공통의 담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국제사회가 이제 협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 소위 말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종교의 족쇄로부터 좀 벗어나서 보편적인 그런 담론과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청교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는 바로 그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홍익인간을 만나는 겁니다. 홍익인간의 사상이 그대로 다 배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처럼 홍익인간 사상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세종대왕 제1기는요, 아마 태양의 그 어떤 뭐죠, 그 시기가 뭐 열이 들나와서 그런지 가뭄이 들었다 그럽니다. 계속 가뭄인가? 저온 현상인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래가지고 뭡니까, 농사가 잘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나중에 그 농사직서를 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까? 그래가지고 조선조 500년, 600년 동안에 창고가 가득 찼던 때는 세종대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그 경회로 옆에 운막을 져놓고 1년 이상을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저 안에 궁궐에서 자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귀하신 분이 운막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은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상이 바로 자기 스승과 이원과 이존비 그 맥을 흐르는 우리 홍익인간 사상이 그대로 다 담겨있는 책을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보청교 사상에는 민족주의를 넘어선 세계 보편주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좀 같이 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보청교라고 하는 테두리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민족의 뭐 환사상, 그렇죠? 환단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홍익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름을 보화교라고 뭐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보청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매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그 학맥을 현재 가장 정확하게 계승하는 것은 어디일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계승 세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20년을 따라다녀봤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증산도가 가장 유일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산도 내부에 약간 좀 아직 구태를 벗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편비적인 거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오해를 받는 이유가, 제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D자로 시작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D자로. ABCD D자로 시작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증산도를 표방하면서 오해를 불러서 할 만한 일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렇게 특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D자로 시작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 때문에 증산도가 엄청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제가 내 안팎을 다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 2년 관찰하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20년을 제가 관찰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그래서 보청교의 정통 계승 세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증산도가 현재는 아직 그 내부에도 구태가 좀 남아있지만, 그거는 아주 편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증산도의 원래 그 진실한 모습이 특정 단체 때문에 많이 오해가 받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 그 초기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하셨어요. 그 보면은 뭐 이소구라든가, 그다음에 종조대왕 관계 이런 걸 하셨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써머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썸머리라고 하신다면 네. 어떤 썸머리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개통을요? 개통을 써서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니까 네네. 그거 질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거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한 가지 좀 아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솔직히 이제 고백해야 될 내용은 이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것처럼 이게 좀 정돈되지 못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천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고천을 석가모니 다음으로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그런 또 사상이 있어요. 네, 그 고천이 신라 때 왕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에서 돌을 닦았고, 그래서 구화산에 그래서 한국에도 그 고천을 석가모니 다항가는 그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 우통수라고 한강물이 시작되는 거기에서 고천과 도경이 신라의 왕자죠. 그분들이 그 사람한테 그물을 떠다가 아침에 치를 걸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화산인데 구화산이 중국에도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라고. 그냥 우리나라보다 그 문화가 중국에서 좀 발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의 조상이죠. 신라 때부터 나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아까 내가 자꾸 그 보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다음 간다고 그러더라고.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처음 들어서 그래요?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책이 있어요. 아마 그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일 테고요. 네. 근데 그 보천교의 원래 이름은 보화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화자가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자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천주교다, 천도교다, 천자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유교에서는 천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바꾼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천교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오대산이 있는데 네. 중국에도 오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요. 중국에서. 그리고 아까 조금 하나만 이제 금방 좀 할게요. 아까 그 자금을 동학에서 많이 우리 독립운동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윤봉길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쾌거를 일으키는 바람에 100만 명 중국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거를 한국 사람이 했다, 조선 사람이 했다 그래가지고 자금 지원을 임시정부에서 많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장개석이. 네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장개석한테 여기서 돈이 얼마나 있으면 보내줬겠어, 돈을. 그래? 여기서 많이 도와줬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장개석한테 와이드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개석이 우리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대전에 있는 국립기록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립기록원에서 외정 때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키워드를 치면 그 단체와 관련된 항일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차경석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은 보천교를 입력하시면은 타 단체보다 압도적으로 그 항일 기록 문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항일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천교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전달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론을 해보자면 보천교가 가장 가혹하게 탄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가장 독립운동의 중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교세가 컸다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팩트를 결합을 하면
상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재정적을 했다면 가장 많이 한 단체는 보청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확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